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이제 이념 얘기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단독자님. 의지는 알겠고, 현상도 알겠는데, 이념은 도대체 뭔가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쇼펜하우어가 친히 또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 책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줬죠. 세계의 본질을 보다 깊이 통찰하기 위해서는 사물 자체로서의 의지를 그 적절한 객관성과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뒤에 이 객관성이 보다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나는 상이한 여러 단계, 즉 이념 자체를 근거율의 여러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이념의 단순한 현상, 바로 개체들이 사로잡힌 인식 방법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플라톤이 이데아에만 본래적인 존재를 부여하고, 반면 공간과 시간 속의 여러 사물은, 다시 말해 개체에는 실제적인, 이 세계는 단지 겉보기에 몽상적 실존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면 그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동일한 이념이 수많은 현상으로 드러나고, 인식하는 개체에게는 이 이념의 본질이 하나씩 이제 단편적으로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존재, 우리에게는 결국 이 이념의 본질이라는 것이 단편적으로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자체를, 이념의 현상이 개체에게 관찰되는 방식과 구별하게 되어, 이념 자체는 본질적으로, 이념의 현상은 비본질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가장 사소한 것에서, 그런 다음에는 가장 중대한 것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고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름이 이동해 갈 때 이루는 형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뭉게구름이니 쇠털구름? 이렇게 불렀나? 아무튼 이게 구름 부르는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본질적인 게 아니다, 이런 형태들은. 그리고 구름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구름은 탄력 있는 증기로서 바람의 충격을 받아 압축되어 날아가고 팽창되어 산산이 흩어진다. 이것이 구름의 본성이고, 구름 속에 객관화되는 힘들의 본질이며 이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팽창되고 압축되어 날아가는 이러한 본성, 성질, 이러한 것들이 이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서 관찰하는 자에게만 구름은 그때그때 다른 형태로 보일 뿐이다. 그러면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서 이념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현상으로서 드러난다라는 거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동일한 이념이 수많은 현상으로 드러난다라는 게 바로 인식 주체에 의해서 구름이 뭉게구름이라든지 솜털구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념은 구름이 압축, 팽창, 흩어짐, 바람의 충격, 증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념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돌 위를 흘러내려가는 시냇물에는 소용돌이나 물결이나 물거품으로 보이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에는, 의지에게는 사실상 자기가 나타나는 그 현상과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가시적인 형태는. 이거는 비본질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시냇물이 중력에 따라 탄력 없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형태가 없으며 투명한 액체 상태로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시냇물의 본질이다. 직관적으로 인식하면 바로 이것이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직관적으로 인식하면 이것이 이념이다. 자,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이 왜 이래 이거. 됐다. 자, 다만 이거 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만 개인으로서 인식하는 한 우리에게만 그런 형태를 띌 뿐이다. 유리창의 얼음은 여기서 나타나는 자연력의 법칙을 드러내고 이념을 나타내는 결정의 법칙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잠시만요. 이거 안 되겠다. 밑에 뭘 받쳐야 될 것 같아, 이거. 자, 이렇게. 높낮이가 안 맞았어. 자, 그래서 우리에게만 그런 형태를 띌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인식하는 우리 인식 주체에게만. 유리창의 얼음은 여기서 나타나는 자연력의 법칙을 드러내고 이념을 나타내는 결정의 법칙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자연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나 이때 얼음이 이루는 꽃 모양이나 나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현존할 뿐이다. 구름, 시냇물, 얼음 결정에서
현상하는 것은 그 의지의 극히 미약한 반향이며 식물에는 보다 완전하게, 동물에게는 보다 더 완전하게, 인간에게는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다. 이 의지의 미약한 반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현상이.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그 현상이 완전하게 나타나는데, 왜냐면은 인식이 가장 강렬하잖아요. 그죠? 가장 고차원적으로 인식하잖아, 인간이. 그러나 의지의 객관화의 모든 단계 중 본질적인 것만이 이념을 이룰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념이 뭔지 알려주고 있어요. 반면 이념이 전개되어 이것이 근거율의 형태로 시간과 공간과 인과성에 따라서 갈라져서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거율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공간 속에서 어떤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단지 개체의 인식 방식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단독자가 여러분을 봤을 때 단독자라는 개체의 인식 방식에 의해 여러분들이 근거율의 형태로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상 의지의 측면에서 봤을 때 비본질적인 거고, 저에 의해서 또 다른 제3자에 의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 의해서, 친척에 의해서, 형제에 의해서, 자매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을 뿐이며, 또한 개체에 대해서만 실제성을 지닐 뿐이다. 그런데 의지의 가장 완전한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념의 전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것이 필연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류의 역사, 일어나는 온갖 사건, 시대의 변전, 여러 나라와 세계에 나타나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 뭐 혁명이니, 뭐 전복이니, 뭐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니, 쇠퇴니, 이런 것들은 그냥 이념의 현상이 우연한 모습을 띈 거에 불과하고, 이념의 적절한 객관성이 거기에만 존재하는 이념 자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인식에 들어오는 현상에만 속할 뿐이다. 일어나는 뭐 역사적인 흥망성쇠라든지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이 뭐 특정 문명 같은 경우에는 뭐 강 근처에서 뭐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뭐 어떤 문명에서는 뭐 불교를 받아들이고 뭐 융성하게 발전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에는 비본질적인 객관성으로서 존재하는 그냥 현상 속에 속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구름에게 그것이 나타나는 형태가, 시냇물 속에서 소용돌이나 물거품의 형태가 얼음에게 나무나 꽃 모양이 그렇듯이 이념 자체에 너무나 생소하고 비본질적이며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이것을 잘 파악해서 의지를 이념과 이 이념을 현상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세계의 사건은 인간의 이념이 읽힐 수 있는 문자로 되어 있는 한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한국사적으로 나타나 있는 뭐 중종 반정이라느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을미사변이라느니 뭐 갑신정변이라느니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문자로 되어 있는 한에서 어떤 것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거율로서에서 이념으로서 읽힐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화되어서 의미를 가질 뿐이지 그 자체로서는 뭐다? 비본질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이 무언가 실제로 새로운 것과 뜻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시간에 의해서 또는 시간의 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실제하는 것이 현존에 도달하며, 또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전체로서 시작과 끝이나 계획과 발전을 갖고 있다고, 가령 그들의 개념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살고 있는 인류의 최고 완성에 이르러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호메로스와 함께 신들로 가득 찬 올림포스 전체의 시대에 사건들의 지도를 맡기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오시안이 나와요. 오시안과 함께 구름의 모습을 개인적인 존재로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오시안은 뭐냐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일랜드에 살았다고 여겨지는 뭐 전사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이게 이제 괴테도 이제 이 시의 숭배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세뮤얼 존슨 같은 사람은 의문을 제기했다. 실존 인물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의심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오시안을 둘러싼 논쟁은 뭐 게이러 원본이라고 발표한 것이 뭐 사실은 뭐 그의 영어 창작품을 게이러로 번역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실이 밝혀지면서 19세기 말경 오시안은 창작 시인이었다, 비실존 시인이었다라는 게 밝혀졌다라는 뭐 밑에 주석이 있네요. 그래서 뭐 이미 말했듯이 양쪽은 그 속에서 현상하는 이념에 대해서는 공히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모습과 사건들의 끊임없는 변전 속에서 이념만을 영속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이 의지와 이념과 이 이념을 현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바로 그라고 부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가 누군지 까먹었을까봐. 그래서 이러한 이념은 인간의 특성, 열정, 오류 및 장점, 그리고 뭐 이기심, 증오, 사랑, 두려움, 대담함, 경솔함, 우둔함, 교활함, 기지, 독창력 등에서 상이한 여러 측면을 보여준다. 이념 속에서, 근본, 본질 속에서 삶의 의지는 객관성을 띠고 현상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 주체인 거고, 그죠? 이 모든 것은 서로 모이고 응고해서 수천 가지의 모습, 즉 개체가 되는 거고, 뭐가 바로 이런 이념이 현상으로서 드러났을 때 개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세계사, 역사적 사건들, 제가 말했던 것들, 흥망성쇠들을 보여주며 이 경우에 호두가 세계사를 움직이든 왕관이 세계사를 움직이든 그 자체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왜 그러냐?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언제나 동일한 인물이 같은 의도와 운명을 갖고 등장하는 칼로 고치의 희곡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느껴지냐면요. 영국사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많이 느껴집니다. 참외왕 에드워드 나오면서 헨리 7세, 8세, 그 이전에 왕 누구예요? 리처드 2세, 그리고 존 왕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영국 역사를 쭉 훑어가다 보면은 이 프랑스와 독립이란다. 프랑스와 싸웠다가 절교했다가 서로 동맹했다가 또 싸웠다가 또 침략했다가 또 서로 결혼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하나의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면 왕이라는 존재를 같은 의도와 운명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고치의 희곡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 고치 같은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괴테, 실러, 슐레겔 형제가 바로 이 칼로 고치의 작품을 상당히 격찬했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고치라는 이 사람의 작품은 단독자도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영상이기도 하고 제가 자기 전에 듣는 영상이기도 하지만 이 칼로 고치의 희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모티브와 사건들은 희곡마다 달라. 그죠? 어떤 희곡 작품에서는 안타고니스트가 나타났는데 그가 말로 질투하거나 말로 비방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작품의 희곡의 모티브는 또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살인사건을 통해서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으로서 이념적이지 않게, 그죠? 비이념적으로 사건의 정신이 동일한 것과 다르게 모티브와 사건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정신인 본질이자 이념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작품의 인물들은 다른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거기서도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전 작품에서 아무리 온갖 경험을 했어도 판탈론에는 더 민첩하거나 관대하지 못하고, 타르타글리아는 더 양심적이지 못하며, 브리겔라는 더 용감하지 못하고, 콜롬비네는 더 정숙해질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에밀 졸라의 루공마카르 총서에 나오는 그런 루공마카르가의 인물들을 얘기하면은 딱 바로 이러한 비유와 예시에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같은 인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실제로 작가가 동일하다라고 설정해 놓은 인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작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소무아르에서 나타나는 안나였나? 제르베즈의 딸내미죠. 제르베즈의 딸내미였던 안나였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 안나가 나타나는 그 어떤 세족적인, 어린 시절부터 벌써 성에 대한 호기심을 띠고 있는 그 안나의 모습과, 그 안나를 따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에밀 졸라의 작품에서의 안나의 모습은, 어때요? 자신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다른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들 자신의 역할을 각자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밀 졸라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동일한 인물이라도 다른 작품에서 나올 때는 또 다른 역할을 맡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이나 원인과 결과의 모든 연쇄를 한번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령이 나타난 한 폭의 그림으로 힘을 발휘하기도 전에 우연히 파멸하고만 아주 훌륭한 개인, 선각자, 영웅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세계사를 변하게 하여 세계 최고의 문화 시대와 계몽주의를 초래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영웅들이나 선각자들이 그야말로 어떻다? 맹목적인 우발 사건이나 아주 하찮은 우연 때문에 벌어지지 않은 커다란 사건들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세대를 풍요롭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오류나 열정에 잘못 어떻게 된 거예요? 이끌려가지고 필연성으로 어쩔 수 없이 무가치하고 소득 없는 대상에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탕진한 위대한 개인들의 굉장한 힘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전체 세대가 잃어버린 이 모든 보물을 보고 전율하며 애통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전체 세대에게 이득이 돌아올 수도 있었던 한 개인의 위대한 면모라던가 어떤 결정, 결단, 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졌을 때 그것이 소득 없고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사라지고 잔존한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 그러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러한 것들이 잔존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때 보다 나은 발전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탕진해버린 개인들의 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보물들이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이것에 애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령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개인과 그 힘이 흘러나오는 그 샘물 근원은 시간이나 공간처럼 무궁무진하다. 시간과 공간이 모든 현상의 형식인 것처럼 근거율로서, 그죠? 개인과 그 힘은 의지가 현상하여 가시적으로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지가 현상하여 가시적인 형태로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고 무한한 선택과 여러 결과를 보여주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비본질적이며, 비본질적인 것들은 결국에는 후대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많은 제3자에게 직관적 인식이 가능한 인식 주체들에게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영국사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반복되는 굴레에서 지속된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반복성이 오히려 새로운 풍요로움을 잉태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의지가 현상해가지고 드러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한한 샘물은, 근본, 본질은, 이념은 유한한 척도로는 남김없이 퍼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척도로 아무리 묘사하고 살인자로서, 혁명가로서, 통일가로서, 반역자로서, 배반자로서 아무리 이렇게 여러 형태로서 등장하겠지만 역사 속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다 퍼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변절자로서, 또 다른 선구자로서, 또 다른 개척자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야. 따라서 일어나려다가 만 모든 사건들, 실수였던 사건들, 이뤄낼 수 있었던 사건들, 성취할 수 있었지만 실패로 끝나버린 사건들, 동학농민운동 같은 사건들, 갑신정변 같은 사건들, 사업에도 여전히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줄지 않고 무한히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어때요? 오늘날에 혁명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정신적으로 한 개인이 각성을 하여 영향력을 끌어모아서 그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어디서든지 아프리카 저기 제3세계에서 총기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부를 쿠데타로서 군부가 독재로 장악한다든지 이런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또 여기 선진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단지 옛날에 쿠바에서 카스트로 때나 이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쩌면 그런 씨앗들이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떻게? 비본질적으로. 왜 비본질적으로? 의지의, 이념의 현상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래서 무한히 열려있다 얘기하는 거고, 이 현상계에서는 진정한 손실도 진정한 이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혁명해가지고 집권을 하면은 그런 군부 독재 집단에 들러붙었던 새끼들은 다 이득을 보고 희생당했던 그 희생자들은 손해만 본 겁니까? 사실상 의지의 차원에서 봤을 땐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건 거예요, 사실. 손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라는 거야. 비본질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의지만 있는 거거든. 결국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의지, 사물 자체의 의지, 모든 현상의 원천인 의지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본질적 이념으로서 여러 가지 수많은 무한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을 현상으로서 관찰하면서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서로 격려하고 상호성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의지의 자기인식과 그것의 기초에서 결정되는 긍정 또는 부정이 인식 주체에 의해서 일어나고 유일한 사건 그 자체인 것이다. 사건을 사건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뭐예요? 시공간, 인과성이라는 근거율 안에서 현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바로 장독자님 그래서 의지가 뭔데? 의지는 뭔지 알았어. 이제 알겠어. 그럼 이념이 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되었을 거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제3권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2 고찰에서 가장 매력적인 파트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바로 옆에 보이죠? 창조적인 천재와 광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천재와 광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 제가 또 나중에 다룰 거예요. 영상으로. 그래서 이번 다음 영상에 바로 다룰지 몇 개 건너뛰고 다룰지 언제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 또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또 관심 많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녹화하니까 진짜 밤에 잠이 잘 와. 내가 짓거리는 말 들으면서 자니까는 그냥 밖에 소음이 차단돼 가지고 너무 잠을 잘 잡니다. 정말 생각을 잘한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